동생아, 나 좀 도와줘. 딱 이번만.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61세 평생 동생으로 살아왔습니다. 형보다 3살 어립니다. 어릴 때부터 형 뒤치다꺼리하며 컸고 형이 하라는 대로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돈 문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평생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월급날이면 먼저 적금부터 넣었고 회식도 웬만하면 빠졌습니다. 여행은 미뤘고 차는 10년 넘게 탔습니다.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반면 형은 달랐습니다. 젊을 땐 장사한다며 돈을 굴렸고 잘 될 땐 크게 쓰고 안 풀리면 다 한때야 라며 넘겼습니다. 가족 모임에선 늘 분위기 잡던 사람,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60이 넘어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아, 나 월세 밀렸어. 딱 이번만 도와줘. 처음엔 흔들렸습니다. 피부치인데 외면하면 내가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형제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런데 형의 딱 이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빌리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라는 걸. 오늘은 제가 겪은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침묵 속에서 겪고 있는 가족 간 금전 문제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처럼 현실적이고 민감한 이야기일수록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 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실전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가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형 박민수와 저 박민철은 3살 차이입니다. 저희 형제는 어렵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넉넉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저희 형제를 똑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형과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큰형님 스타일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컸습니다. 용돈 받으면 하루 만에 다 쓰고 친구들 밥 사주고 오락실 가고 그랬습니다. 반면 저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도 몇 명 없었고 용돈은 항상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절대 부모님께 짐이 되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도 그 차이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중소기업 사무직이었지만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며 퇴직금도 모았고 매달 적금도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35세의 평범한 직장 여성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는 하나 낳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은 월 1회, 여행은 2년에 1번, 차는 중고차를 10년 넘게 탔습니다. 제 통장은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60세에 퇴직할 때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2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를 버티려 했습니다. 반면 형은 정반대였습니다. 형은 대학을 갔지만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치킨집, 옷가게, 술집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형은 크게 썼습니다. 수입차 사고 가족들 해외여행 보내고 친구들에게 밥 사주고.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뭘 그렇게 모아? 형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풀릴 때도 많았습니다. 장사가 망하고 빚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형은 다음엔 잘 될 거야 라며 또 새로운 일을 벌였습니다. 60세가 넘은 지금 형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대로 안 냈습니다. 퇴직금? 장사하느라 다 쓴 지 오래입니다. 집, 전세로 살다가 이제는 월세입니다. 그리고 2년 전 형수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은 혼자가 됐습니다. 자식들은 결혼해서 나갔고 연락도 잘 안 합니다. 형이 평생 계획 없이 산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형은 60대 초반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자리? 60 넘어서 구하기 힘듭니다. 건강? 당뇨에 고혈압에 관절도 안 좋습니다. 돈?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엔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나 통화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놀랐습니다. 동생아,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 그냥 지내지. 형은? 나? 뭐 그냥 그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형, 무슨 일 있어? 형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동생아, 형이 좀 창피하지만 부탁 하나만 할게. 무슨 부탁? 월세가 밀렸어. 석 달째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 딱 300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형이 돈을 빌려달라고. 평생 큰 소리 치던 형이? 하지만 동시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수님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 3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알아.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동생아, 형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거 처음이지? 딱 이번만이야. 딱 이번만.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알았어, 형. 계좌번호 보내. 고맙다, 동생아. 진짜 고맙다. 꼭 갚을게. 저는 그날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형은 고맙다. 는 문자를 보냈고 저는 형제끼리 뭐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달 뒤 형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아, 미안한데 병원비가 좀 필요해. 당뇨약이랑 검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얼마? 150만 원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라는 말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형, 지난번 돈은? 그거? 월세 냈잖아. 이건 별개야. 병원비는 어쩔 수 없잖아. 알았어. 또 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아, 카드값이 막혀서. 형, 지난번에도 보냈잖아. 알아. 근데 이번엔 정말 급해. 카드 안 갚으면 신용불량 떨어져. 얼마? 200만 원. 이번엔 제가 화가 났습니다. 형,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매달 국민연금 나오잖아. 그게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병원비에 밥값에 동생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결국 또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반년 사이에 총 650만 원. 그리고 형은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형,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형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갚긴 뭘 갚아. 우리가 남이냐? 넌 돈 좀 있잖아. 형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은 빌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제니까 내가 좀 여유 있으니까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계속 전화했습니다. 동생아, 전기세가 나왔는데. 형, 미안하지만 이번엔 못 도와줘. 뭐? 왜? 형, 나도 퇴직했어.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내 돈도 써야지. 야, 너 2억 넘게 있잖아. 나 100만 원 달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제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형, 내가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퇴직금 2억 5천 받았다며? 저는 어머니께 화가 났습니다. 왜 제 재산을 형한테 말씀하신 건지. 형, 그건 내 평생 모은 돈이야. 노후 자금이라고. 노후 자금? 야, 넌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형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만 잘 살면 돼? 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형, 그게 아니라. 야, 우리 어릴 때 생각 안 나. 형이 너 얼마나 챙겨줬는데. 학교 다닐 때 형이 내 도시락도 챙겨줬잖아. 그건 알아. 근데 형?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형 챙겨줄 차례야.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은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아, 엄마 말씀 안 들어봤어? 형제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대.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남이냐?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형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형제니까, 내가 있으니까, 예전에 형이 잘해줬으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 거절하면 나쁜 동생, 인정머리 없는 놈.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형이 정말 힘든데 외면하는 게 맞나?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형은 왜 평생 준비 안 했어? 왜 나한테 짐을 떠넘기는 거야? 그 무렵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민철아, 내 형 좀 도와줘라. 엄마,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 돈 있잖아. 형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불쌍하지도 않니? 엄마, 형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형제야. 내가 형 버리면 형은 어떻게 살아? 민철아, 엄마 부탁이야. 형 좀 도와줘. 그래야 엄마가 마음 편하지.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도와주면 내가 망하고 안 도와주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까지 형편을 들으니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형한테 더 이상 돈 안 보낼 거야. 당연하지. 당신 평생 모은 돈인데 왜 형한테 다 줘야 해? 근데 엄마는 당신 노후는 생각 안 하세요? 형만 자식이에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형에게 돈을 보내지 않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형은 이제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형? 갑자기 왜? 동생아, 나 좀 도와줘. 진짜 급해. 형, 전화로 얘기하자고 했잖아. 전화해도 안 받잖아. 동생아, 제발 부탁이야. 딱 500만 원만. 월세 3개월 밀렸어. 집주인이 법적 조치한대. 형, 나도 힘들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 2억 있잖아. 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웃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형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형,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함부로 쓸 수 없어. 노후? 야, 너 아직 젊어? 나는 지금 당장 쫓겨날 판인데. 형, 그건 형이 평생 준비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뭐? 형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야, 내가 뭘 안다고. 나도 열심히 살았어. 다만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형, 운이 아니라 계획을 안 세운 거잖아. 형은 벌면 다 썼잖아.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내가? 형과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결국 형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민철아, 내 형이 울면서 전화했더라.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다며?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형제끼리 왜 그러니? 형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엄마, 저도 제 가족 먹여 살려야 해요. 앞으로 살 날도 많고요. 그래도 형은 지금 당장 급해. 너는 여유 있잖아. 여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평생 모은 거예요. 민철아,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형 도와주는 게 효도야. 형제 우애 지키는 게 엄마한테 잘하는 거야. 알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왜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닌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고 돈 모으고 미래를 준비한 게 잘못인가요? 형이 준비 안 한 건 형 책임인데 왜 제가 그 짐을 져야 하나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형제 금전 문제, 가족 돈 빌려주기, 노부모 부양 의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형제 때문에 파산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압박에 우울증에 걸렸고, 어떤 사람은 결국 가족과 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야 한다고. 저는 먼저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형한테 더 이상 돈 안 줄 거야. 잘 생각했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엄마는 제가 설득할게요. 엄마도 아들 노후가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아내의 지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저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지원은 중단한다. 형이 매달 돈을 요구하는 건 제 돈으로 형의 생활비를 대는 겁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의존은 끝이 없습니다. 둘째, 진짜 급한 경우만 서류로 확인 후 한 번만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급하다면 병원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월세가 급하다면 집주인과의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원한다면 차용증을 쓰고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한 번 지원하면 다음엔 없습니다. 셋째, 금액의 한계를 정한다. 제 전 재산의 5% 이상은 절대 안 줍니다. 2억 5천만 원의 5%면 1250만 원입니다. 그 이상은 제 노후를 위협합니다. 넷째, 안 된다. 고 말할 용기를 갖는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내 형편도 어려워. 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다섯째, 죄책감을 내려놓는다.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형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 삶도 지켜야 합니다. 형의 인생은 형의 책임이고 제 인생은 제 책임입니다. 이 기준을 세우고 저는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할 말이 있어. 뭔데? 형, 미안하지만 앞으로 돈 도와줄 수 없어. 뭐? 형, 나도 내 노후 준비해야 해. 그리고 형도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 야, 너 지금 형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다만 돈으로 도와주는 건 여기까지야.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형, 기초생활수급 신청해봐. 형 상황이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노인 일자리 센터도 알아봐. 야, 내가 그걸 하라고. 형, 나도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야. 미안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 찾아갔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형 더 이상 못 도와줘요. 민철아, 엄마, 저도 제 가족 있고 제 노후 있어요. 형 도와주다가 제가 나중에 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엄마, 형은 성인이에요.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그리고 정급하면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엄마, 저 나쁜 아들 아니에요. 다만 제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내 형편도 생각해야지.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형은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고 기초수급비 받아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형과 저는 가끔 통화합니다. 예전처럼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락은 합니다. 형은 이제 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는 제 노후를 지켰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부치라는 이유로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합니다. 가족이라도 선은 필요합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내 삶을 무너뜨리며 줄 수는 없습니다. 형제 사랑과 자기 보호는 별개입니다. 효도와 자기 희생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가족이라도 당신의 미래를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선 긋는 실전 방법. 명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얼마까지, 몇 번까지, 어떤 경우만 도와줄지 미리 정합니다. 서류로 확인하세요. 병원비, 월세, 긴급 상황이라면 증빙을 요구합니다. 차용증을 쓰세요. 돈을 준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씁니다. 가족이라도요. 복지 제도를 안내하세요.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지원, 노인 일자리 등을 알아보도록 돕습니다. 안 된다. 고 말하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배우자와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논의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 가족상담센터 등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가족이라도 선은 필요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당신의 인생을 지키세요. 감사합니다.